그것은 바로 생명력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예, 아주 짧았습니다. 생명력이 짧았다. 조선 초기에만 반짝하고 사라졌다. 생명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악장이라고 하는 것, 신흥사대부의 노래, 조선의 건국과 문물을 찬양하는 노래, 형식은 잡다했었다. 그럼 어떤 작품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훈민정음으로 지어지게 되죠. 그것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신체라고 말합니다.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것. 그 신체 속에는 두 가지의 장편 서사시가 있습니다. 세종 27년에 정인지, 안지, 권제 등이 지었다고 하는 용비와 청가 전부 125장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종 29년에 세종 당신께서 직접 지으신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찬양한 서사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체는 무엇으로 지었다? 훈민정음으로 지은 것이죠. 다음은 소교체가 있습니다. 소교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소교의 형식을 이어받은 것. 정도전에 신도가 상진의 감구는 속에는 역군을 이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 경기체가체. 이 경기체가체라고 하는 것은요, 훈민정음 반포 이전의 악장의 아주 대표적인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체가 형식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권근의 상대별곡, 변계량의 화산별곡, 상대별곡의 상대라고 하는 것은 사헌부를 칭송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시체가 나옵니다. 한시로 지어진 것, 그러면 정도전이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이 태조의 문덕을 칭송하는 문덕곡, 그리고 이성계의 위화독 해군을 칭송하는 정동방곡, 위화독 해군, 정동방곡이라고 하는 것은 용별성가 몇 장? 67장과 연결되죠. 다음은 납시가 또는 타납가라고 합니다. 저 나주의 침입을 물리친 노래 납시가, The Song of Mr. 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윤회의 봉황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장의 형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악장을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조와 가사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가 문학의 장르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어디 칠판자를 보시죠.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국문학의 대표적 장르입니다. 우리 국문학의 대표적 장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뭡니까? 회고가라든가 충절가라든가 이런 것이 많죠. 그러면서 강호가도의 노래가 됩니다. 강호가도. 강호가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유교 사상에 자연을 집어넣은 것이죠. 충의 사상에 자연을 넣어서 부르는 것. 이 몸이 소일 해엄도 역군은 이셨다. 강호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가 많았습니까? 예, 평시조가 위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국민문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문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조문학에 무엇이 있는가? 어디 여러분 책을 좀 보시면서 해봅시다. 500년도 업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의구하되 인거는 간데없다.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렇게 3장 6구 12음보의 짤막한 형식에 자신의 주관적 심정을 그대로 읊어주게 되는 것이죠. 길제의 회고가입니다. 다음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놓치지 마셔야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맹사성 선생님 강호사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호사시가는 전부 몇 수로 되어 있다? 6수. 아니 잘못 말했군요. 4수로 되어 있다. 따라서 뭡니까? 최초의 연시죠. 강호의 봄이더니 강호의 가을이더니 강호의 겨울이더니 맨 마지막에 역군은 셨다 라고 하는 노래. 따라서 이 노래를 일컬어 한자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강호가도의 노래.
다음엔 뭐가 나옵니까? 예. 주세붕이란 분이 나오는군요. 주세붕. 주세붕의 무슨가? 그러면요. 오륜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륜가가 몇 수 있어? 오륜가니까 5수. 이러지 마세요. 이게 서시가 붙어서 6수가 있습니다. 오륜가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유별의 노래. 지압이 바깔나간데 밥꼬리고가 반상을 주로대 눈썹에 맞춰이다. 친코도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까. 좋죠? 다음 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현보의 어부가. 이 이현보의 어부가는 그 뒤로 이어지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송순의 자상특사 황국옥당가. 풍상이 섞어친 날에 갓 피운 황국화를 근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도리야 꽃초 냥마라 님의 뜻을 알게라. 해서 송순의 자상특사 황국옥당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작품 연시조이죠. 한번 보시죠. 이황 선생님 그리고 이희 선생님 하면은 쌍벽을 이루는 분입니다.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 이황의 도산 12곡 12수 그리고 이희의 고산 9곡가 라고 하는 것은 10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12수, 밑에 것은 10수. 그런데 이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6곡, 후6곡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전 6곡과 후 6곡으로 나뉘어지는데, 전 6곡은 뭐를 퍼느냐 그러면 읊었다, 뜻을 읊습니다. 후 6곡은 무엇을 읊었는가 하면은 학문을 읊었다. 이것을 한데 합치면 무엇을 읊은 것이 되겠습니까? 치학을 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다음 고산구옥가. 이 고산구옥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누구? 주자. 아낌없이 주자. 이 주자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고산구옥가와 연결되는 것이 무의구곡이라는 것이 있죠. 무의구곡. 무의란 무엇입니까? 중국에 있는 산 이름, 그 무의산에 들어가서 주자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본떠서 지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에는 정철이의 훈민가. 정철 선생께서 강원도 관찰사로 오셨죠. 그때 관동별곡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훈민가 16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곳인 전월군이 진보서 나를 줘. 이런 걸 비롯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다음. 자, 조심하시죠. 정철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장진주사. 여러분 그 밑줄 쳐놓으세요. 정철이의 장진주사다 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사설시조입니다. 먹새그녀 먹새그녀 무진무진 먹새그녀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그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그러면서 그 노래는 내용이 어떠냐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죽어져 버리면 아주 요란한 꽃상에 그저 덩그렇게 실어서 북망산천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거적대기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온 땅을 파고 파묻으나 한 번 가기만 하면 마찬가지 아니더니 소설이 파란불째 네 한 잔 먹자 할고 아하 인생은 허무한 것 한 잔 먹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진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곤주가 옳습니다. 정철의 장진주사 최초의 사설 시조 됐습니다. 우리는 시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죠. 이제는 무엇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소설이 됩니다. 자, 소설의 형성에 대해서는 이따 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조선 전기의 최초의 소설이라고 그러면 한문 소설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김시섭. 김시섭 선생의 매월당 김시섭에 뭐가 있다고? 금오신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한문 소설. 그러면서 신화 따라서 전기적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괴기성을 띠는 것인데 이게 그 전에 대학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 금오신화는 5편의 단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5편의 이름을 써봐라. 아, 참 어렵죠. 어떻게 하는가? 요령이 있습니다. 항상요. 암기할 내용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여러분이 잘 정돈해가지고 암기했어요. 자, 나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용남이
성만 다르죠. 그렇죠? 아주 술을 많이 먹었어요. 만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용남만취라고 하는 이 머리 글자만 알면 객관식은 다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용남만취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생, 규장전, 용궁, 부연록, 남염, 부주지, 만복사, 저허포기, 취유, 부벽, 정기. 여러분, 암기하시기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5편의 소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금오신화이다. 금오신화 속에 뭐가 있다? 이용남만취.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예, 비현실적.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평범합니까? 아니면은 아주 비범합니까? 예, 비범합니다. 보통은 제자가인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주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권선징악. 결말은요. 해피엔드. 그리고 그 사건의 전개는 아주 우연하죠. 그리고 전기적이다 하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쭉 봤죠? 이제 문제 몇 가지를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훈민정음의 창제가 국문학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문학이 창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훈민정음이 이제 창제가 되면서 우리의 국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뻔하죠. 본격적인 국문학, 본격적인 우리 문학이 시작이 되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훈민정음 반포 이전에 악장의 대표적인 형식 무엇이 있던가? 그렇습니다. 경기체가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고 나서 신형 2절 사구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번. 연시조군요. 맹사성의 강호자시가. 넘어가시죠. 자, 이제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붕괴로부터? 경기체가의 붕괴. 경기체가가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가사라고 하는 것은 운문입니까? 산문입니까? 몇 음보가락입니까? 사음보가락입니다. 그러면서 운문적인 형식에다가 산문적 내용을 담았던 것이다. 운문적 형식의 산문적 내용 놓치지 마세요. 초기에는 음풍농월이란 말은 자연을 읊는 그러한 가사, 일컬어 서정가사가 위주를 이루었습니다. 양반가사가 위주를 이루었습니다. 자, 조선 초기의 가사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최초의 가사는 무엇입니까? 정극인의 상춘곡, 그것에 영향을 받은 송순의 면왕정가, 그것에 영향을 받은 정철의 성산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순서대로 쭉 외셔야 됩니다. 백광홍의 관서별곡, 백광홍의 관서별곡에 영향을 받은 정철의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위의 만분가. 이 조위라고 하는 분은 연산군 때 사람입니다. 유배가사의 효시라고 합니다. 만분가, 그 분노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음 갑니다. 권씨의 선반가라고 하는 것이 내방가사로서는 효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철로의 강천별곡, 호난스러니의 귀원가 또는 원부가라고도 하는 것 있죠. 정철 선생님의 4편의 가사를 시대 순서로 써보시지요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산별곡,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이 삼인곡, 송민곡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충신 연주지사다 라고 얘기하죠. 정철 선생님의 가사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선 전기시대의 가사를 보고 있습니다. 번역문학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번역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간경도감을 둬가지고 많은 불경을 번역합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알게도 석고상절, 두시연의, 소학원의라고 하는 번역문학이 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선 전기의 작품을 일별했습니다.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옵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그 가름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간 2차례의 전쟁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임병양난을 통해서 우리의 일반 대중들은 각성하게 된다. 그리고 서민들의 그 각성, 서민들의 자각이 문학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지껏 귀족문학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문학이 평민문학으로 아주 대폭 이동이 되면서 시가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산문문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조선 전기 시대와 조선 후기 시대의 각 영역별로 어떤 변천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조선 전기문학과 후기문학입니다. 우선 맨 처음에 나오는 장르 악장. 조선 전기에는 성행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후기에 가면 없어지죠. 왜냐하면 무슨 문학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평민문학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국민문학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생명이 짧다. 다음 갑니다. 시조는 어떻습니까? 조선 전기에는 양반 시조입니다. 그러면서 평시조 위주가 되었던 것이 임병양난 이후에 평민시조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설시조, 가단의 형성, 시조집의 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가점. 가사는 어떻습니까? 조선 전기에는 양반들이 참여하는 가사, 그리고 서정적 가사, 다시 말하면 음풍농월적 가사에서 임병양난 이후에 평민가사로 확대가 되면서 기행, 유배 등의 서사적 가사로 바뀐다. 소설은 이제 조선 전기에 형성이 되지요. 김시습의 모신화. 그런데 후기로 가면서 소설 문학은 아주 성행하게 됩니다. 소라소설, 사회소설, 염정 군담소설 등등 많은 소설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러분, 잘 됐습니까? 이 조선 전기와 후기, 그 가르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조선 전기 운문문학에서 조선 후기로 가면 산문문학으로 아주 대폭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어디 보실까요? 시조로 갑니다. 자,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와서 어떠한 변모를 가지고 왔습니까? 라는 설명을 좀 해봅시다. 우선 첫째는요, 평민들의 참여가 대단했다. 그러니까 평민시조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민시조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지껏 평시조 아니었습니까? 삼장육구, 십여부. 이제 무슨 시조? 그렇습니다. 어시조, 사설시조의 형식. 결국 이렇게 사설시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시조가 산문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문화되고 있다. 다음. 그럼 담기는 내용은 어떠냐? 평민들의 생활감정이죠. 평민들의 생활감정이 참 솔직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풍자적입니다. 양반의 생활을 풍자하고 그리고 아주 해학적입니다. 유머러스하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직서적입니다. 서민의 생활을 직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영종조 이후에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이 명칭이 확정됩니다. 명칭. 이것은 단가 또는 영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됐던 것인데 이제 시절가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시절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절가조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조. 그러니까 이 시조는 때시자를 쓴다는 걸 조심하세요. 시조가 되는 것이다. 영조 때 이세춘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시조집이 나옵니다. 이 시조집의 편찬이 왕성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조집에 대해서는 우리 책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 후기의 시조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시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그걸 보급하고 확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가단을 형성했다. 여러분 보시죠. 가단의 형성. 김천택, 김수장을 아십니까? 예, 두 분 사이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단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경정산 가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번째, 박효관 안민영이라고 하는 분, 스승과 제자이죠. 무엇이라고? 승평계. 그러니까 아마 K조직을 한 모양이군요. 바로 이것은 시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룬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시조를 보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이 시조가 뒤로 내려오면서요, 음악이 위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이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사는 오히려 종속이 되었다 하니까는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록문학이 아니라 노래로 불려졌던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조가 어떤 것인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조집을 보셔야 됩니다. 책을 보세요. 시조집 그러면 3대 시조집 아시죠? 김천택의 청구영원, 김수장의 해동가요, 박효관 안민영의 가곡 원류, 이 세 가지를 3대 시조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송계 연호롱의 고금가곡,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질문. 수록 작품 수가 가장 많은 시조집 제목을 써라. 수록 작품 수가 가장 많은 시조집 제목을 써라. 그러면 작품 수를 쭉 보세요. 그럼 거기에 1100여 수를 수록한 악학습령 또는 비용화 가곡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나문태평가 몇 줄? 이 나문태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표기가 순수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써주시죠. 순 한글로 표기된 무엇이라고? 나문태평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선 후기의 시조를 쭉 살폈습니다. 문제 들어가 보시죠. 가사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가사가 무엇이냐? 사원보의 연속체 장가입니까? 예. 전기체가 붕괴해서 발전합니까? 예. 산문적 형식의 운문적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가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사원보가락이니까 운문이지만은 담기는 내용은 산문적이다. 아시겠죠? 운문적 형식의 산문적 내용. 이거 뒤바뀐 것이죠. 답은 3. 교술적으로 서술한 양식. 그 교술 시간은 무엇입니까? 서사적이고 교훈적인 것. 써주세요. 잘 모르면 서사적이고 교훈적인 것. 어떠한 장르가 있습니까? 경기체가나 가사라고 쓰시면 됩니다. 악장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번 가점. 조선 전기가사다. 특징은 서정성이죠. 그 서정성은 자연을 읊조리는 거. 한자 속으로 음풍농원. 3번 갑니다. 두보의 시풍, 두보라고 하는 분과 대비가 되는 분이 200이죠. 어느 분이 도교적 200, 어느 분이 귀족적 200, 어느 분이 낭만적 200이지만은 두보는 현실적 사실주의 됐습니다. 4번 조심하시죠. 조선 후기 문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물론 판소리도 나왔고 여유 작품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시가문학의 발달보다는 소설문학의 발달입니다. 그렇지만 산문 중심의 문학이 두드러졌다고 하는 것이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5번 갑니다. 조선 후기 시조라고 한다 그러면 1, 2, 3, 4 보시죠. 강호 가도의 확립은 조선 전기 시조로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6번 해답 불러보시죠. 남은 태평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소설과 가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디 보시죠. 그러면 소설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초기에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 조선 후기에 와서는 대단히 발달합니다. 어디 보시죠.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득한 옛날에 소라문화부터 출발합니다. 소라문학.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폐관문학이 되겠죠. 가전체 문학이 되겠죠. 다음에 이어지면 고대소설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전체 문학에서 고대소설로 가려면은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가? 중국소설입니다. 중국소설의 삼국지 연의라든가 또는 수호지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만 더. 이 설화가 노래가 됩니다. 그 노래가 되는 걸 판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판소리가 소설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대 소설이 형성되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알겠느냐?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소설이 있었는가? 어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소설. 우선 맨 처음에 설화소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설화소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열려설화, 불러 춘향전, 춘향전이 되겠죠. 다음에는 방위설화, 흥부전, 연곤녀설화, 심청전, 부토설화, 별주부전. 이러한 것들은 뭐라 그럽니까? 설화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고도 장기전, 그리고 왕랑반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불교설화에 해당되는 작품 설화소설도 했습니다. 다음 가죠. 이제는 무엇이 됩니까? 하면은 사회소설을 좀 보시죠. 사회소설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불러봐. 홍길동전. 홍길동전의 아류작이라고 하는 선우치전. 됐습니다. 다음은 군담소설을 보시겠습니다. 군담소설. 이 군담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겠습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임진로, 그리고 홍의 장군 곽재우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임경업전, 비운의 장군 임경업전, 그리고 박시전, 박시부인전이 있죠. 자, 이런 것이 군담소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올라가 보십시다. 이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비극소설이 있습니다. 가정소설. 가정비극소설에 여러분, 계모소설 불러보시죠. 장화홍련전.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인현왕후전과 연결되는 것, 장희빈 사건과 연결되는 것, 김만중이가 썼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자, 사시 남정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 다음엔 뭐가 됩니까? 염정소설. 염정소설이란 연애소설이 되는 것이죠. 염정소설의 대표작 그러면 뭐니 해도 춘향전. 춘향전의 아류작을 써보시죠. 옥단춘전, 말고도 숙향전, 말고도 수경낭자전, 말고도 운영전. 아하, 사랑 소설이 많군요. 이 중에서 이 운영전이라고 하는 것, 어느 대군과 궁녀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이것을 걸어서 한국판 로미오와 주리엣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염정소설에 구운몽이 있습니다. 이것의 아류작은 옥루몽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 갑시다. 이번에는요, 풍자소설. 거기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은 풍자소설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주도 기생에게 아주 망신을 당한 대비장전, 저 평양 기생에게 망신을 당한 이춘풍전. 이제는 판소리개 소설. 이 판소리개 소설이다. 판소리개 소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전부 운문체죠, 가사체죠, 사음보가락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별주부전.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이 네 편을 4대 서민소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그 밑에 보면 한문소설이 나옵니다. 박지원의 여러 가지 소설, 호질, 허생전, 양반전. 여러분, 이 소설도 내용과 제목을 함께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3대 궁중소설이라고도 하고 3대 궁중수필이라고도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궁중기록문학의 세 가지, 개축일기, 한중록, 인현왕후전. 이 셋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축일기는요, 인목대비 폐모사건, 광해군 때. 한중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세자 사건, 인현왕후전, 장혜빈 사건.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사로 갑니다. 여러분, 조선 전기시대의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음풍농월의 서정가사인데 후기로 넘어오면서 아주 산문문학이 많이 되죠. 산문화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은요, 8천여 구에 이루는 그러한 가사도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평민가사, 내방가사, 기행가사, 유배가사가 대단히 성행을 했던 조선 후기 시대의 작품엔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시겠습니다. 후기가사입니다. 허전이의 고공가, 거기에 화답한 이원익의 고공답 주인가. 여러분, 박일로라고 하는 유명한 가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7편, 전쟁이 끝나면 태평사, 대우에서의 탄식, 선상탄, 더러운 마을에 살리라, 누항사, 사제에 찾아가서 사제곡, 이분의 호가 뭐지? 노계가, 어느 지방 사람? 영남가, 나 혼자 즐겨 동락당. 감기 오는데도 그렇게 좀 이 법칙을 좀 맞춰서 하면 쉽습니다.
다음 과점. 자, 이제 좋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영조 때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는 어디? 일본 기행가사. 이름이 별로 안 좋군요. 안 좋아하네. 만원사. 만원사는 유배가사가 됩니다. 조위의 만분가의 같은 계열. 정학위의 농가원령가라고 하는 것은 원령체가입니다. 저 고려소교 동동과 연결되는 것. 김진영의 북천가라고 하는 것은 유배가사입니다. 홍순학의 연행가, 연자가 들어가면 중국 기행가사인데 이 홍순학의 연행가라고 하는 것은 기행가사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작품들은요 철저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사의 주요 작품을 봤습니다. 그러나 암기는 여러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지. 이제 마지막으로 고대 수필 몇 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대 수필은 무엇이 있는가? 우선 여인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인조 때, 병자 호란 때죠. 어느 궁녀가 지었다고 하는 산성일기는 일기 기록문학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정조 때 화성일기가 있고요. 순조 때 의유당 김씨의 의유당일기, 의유당 관부 유람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음 유시부인의 조친문, 그리고 광해군 때 유목민의 야담류의 효시라고 하는 어우야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우야담 이러한 것도 그 제목과 내용을 대체로 일별하실 것. 자, 그러면 지금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 중에서 고대 소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건은 흥미본위로?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 진행 중에 작가 직접 개입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문체는 문어체 설명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병양난 전후해서 전성기 아닙니다. 영종조 이후에 영종조 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밑에 4번 정도 보시죠. 유배가사의 효시는 저 앞에 조위의 만분과 연산군 때입니다.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영조를 지나면서 누구의 일동장유가? 그러면요 김인겸. 홍순학의 연행가, 중국 기행가사죠. 김진영의 북천가, 유배가사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의 본질? 바로 가사의 본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편 가사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강호사시가 고산고가의 바탕이 되는 사상 그러면 강호고 가도에 해당되죠. 따라서 무슨 사상? 유교 사상. 하나를 더 온다 그러면 자연신화 사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유교 사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대 문학사를 2시간에 걸쳐서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역시 암기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